김근환 사장님, 안녕하십니까? 오늘 저녁에 그 진진바라에서 참 융성한 대접을 받고서 감사의 말씀을 여기 지금 녹음을 합니다. 여러 가지로 좋은 말씀을 오늘 많이 서로 나누고, 또 앞으로 독일 그 국세청 본부에 가셔서 독일이 통일되고 난 이후에 어떻게 그 세법이 진화하고 지금과 같은 20년 이후에 참 제대로 통일된 국가의 면모를 이렇게 세계 만방에 알릴 수 있게 되었는가. 그래서 그 연방 국세청에서 한 일이 굉장히 중요하다. 저도 생각하고 있었는데, 오늘 그 부분에 대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예를 들자면 토지 문제라든가 사유재산 인정해주는 문제라든가, 또는 뭐 여러 가지 사회 보장에 관련되는 그런 그 세무 행정과 세법과 그런 독일에서 한 거에 관심이 있다고 해서 내가 알아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래서 메일을 보내드리면서 그 독일의 본에 있는 연방 국세청 본부 사진을 보내드렸습니다. 동서독이 통일이 돼가지고 그 베를린으로 다 정부 그 부서가 이전해 가는데, 연방 국세청에서는 우리는 베를린에 가지 않겠다, 본에 그냥 남아 있겠다. 그리고 베를린도 한 주니까 독일의 통일된 독일의 수도지만은 베를린 주인데, 연방 정부는 그냥 동서독 그 분단되었을 때 연방 정부 기관으로 본에 있었던 그 자리에 그냥 있겠습니다. 그리고 베를린은 그 주니까 거기다가 지사를 오픈하겠습니다. 뭐 이렇게 돼가지고 그 다른 부서들이 전부 베를린으로 옮기는 데 있어서 그 연방 국세청은 옮기지 않겠다, 이런 것이 그때 그 통일되고 나서 아주 그 사건이 또 굉장히 유명했어요. 그런데 그거 보면은 이제 그 독일에서의 연방 국세청이 그 파워가 막강하다는 얘기인데, 수도라고 그러지만 우리가 거기 꼭 가야 되느냐. 우리는 베를린 수도도 그 한 지역적인 한 주라고 보고, 독일 전체 연방을 다루는 거는 우리가 지금까지 해온 본에 그냥 있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됐는데, 제가 아까 만나 뵙고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우리가 민주주의라고 그러고, 우리나라가 많이 민주화가 됐죠, 지금 그런데, 소위 몬테스큐가 프랑스 혁명 나기 전에 한 30년 전에 법의 정신이란 책을 써가지고, 그때 왕권에 도전해가지고, 왕권이라는 게 입법권, 사법권, 행정권을 다 한꺼번에 쥐고 있었으니까, 거기다 도전해서 법의 정신이라는 책을 쓰면서 삼권을 분립하자, 이렇게 외쳤을 때, 루이 14세나 루이 15세나 이제 그놈 잡아다가 그냥 단두대에다가 처형시켜버려라. 그래도 될 만한 그때 막강한 그 왕권에 정면적으로 도전한 사람이 몬테스큐인데, 훌륭하죠. 근데 이제 그래서 프랑스 혁명 정신이 결국은 이제 삼권 분리로 그게 됐는데, 이제 다시 민주주의 체제 하에서 그 입법, 사법, 행정이 모여 있어서 그것이 하나가 된 장소가 이게 국세청입니다. 그러니까 세법을 지정하는 데서는 국회의원들이 못하잖아요. 모르니까. 그러니까 세를
과세한다 뭐 하는 거에 대해 법을 제정하는 거는 국회에서 인준만 받을 일이지 그 법 자체는 국세청에서 법은 입법을 하고 그 입법권이 있는 거고 그 세법에 대해서는 그렇다. 무슨 민법이나 형법이 아니고 세법의 조세법에 의해서는 그 입법권이 국세청이 쥐고 있다. 두 번째로는 그 세금을 걷어들이는 여러 가지 행위, 그래야 뭐지? 그 세무 행정, 어떻게 세금을 걷어들이느냐, 어떤 방법으로 하느냐, 이것도 권한이, 행정 권한이 국세청에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조세 포탈이고 말이야. 세금 안 내고 거기다 뭐 돈 딸려다 숨겨놓고 세금을 안 내기 위해서 무슨 편법을 쓴다. 그러면 잡아다가 혼내는 권한도, 그래서 뭐 그 경찰이 무슨 뭐 검찰이나 이런 데서 압수수색한다 하더라도 국세청에서 의뢰하지 않으면 국세청에서 세무조사 나가고 제대로 하냐 안 하냐, 그래서 잘못하는 거 있으면 벌 준다, 이런 권한까지 가지고 있으면 옛날에 왕권 때에 말하자면 입법, 행정, 사법, 삼권을 다 가지고 있는 그러한 막강한 민주주의 하에서 이렇게 된 것은 그건 국세청입니다. 내가 이런 얘기는 독일서 들었어요. 그래서 그 독일에 뻔해 있는 그 국세청에서 베를린이 수도라고 그러지만 그 베를린 지역을 하나의 연방 지역에서 하나의 주로 본다. 지방으로 본다. 이게래요. 그러니까 우리 국세청은 독일 전체를 관할하는데 말이야. 거기 뭐 그 수도라고 해서 기어 들어갈 거 있냐. 우리 뻔해 있을 때 막강하게 했던 이 자리에서 동서독 통일된 전체를 연방적으로 하는 데는 우리가 수도인 베를린 주로 가는 게 마땅치 않다.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런데 제가 나서가지고 거기 좀 가서 한 1년간 그 독일식의 그 소위 세법 입법하는 거, 그 다음에 행정, 그 다음에 사법, 입법, 행정, 사법권을 다 쥐고 연방 독일 정부를 뒤흔드는 막강한 파워가 있는 그 자리에 가서 한 1년쯤 계시는 거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는 아까 음악을 좋아하시고 내가 지휘한 거를 파일을 여러 번 들으시는데 뭐 음악에 대해서 몰라서 답답하다 그러시기 때문에 제가 여기 음악에 대한 내 자신의 견해를 말씀을 드립니다. 내가 그 스위스에서 유명한 피터 마학이라고 하는 유명한 지휘자 선생님한테서 목사님이고 그런 데서 지휘 공부를 하고, 그분이 그 스위스의 수도인 베른 심포니 오케스트라 상임지휘를 했는데, 그 베른 지역과 그 인근 지역에 그 음악회를 해야 되는데, 그 음악회 횟수가 한 70몇 회가 있는데, 그 선생님 이탈리아에 객원지 가야 되고, 그래서 나를 갖다 점검해서 나 밑에서 공부한 사람이니까 한 3, 4회 정도 내가 없는데 여기 미스터 김이 지휘하게 해도 되겠습니까? 이렇게 거기 그 문화 담당관에게 의논을 할 때 내가 좀 부담이 돼가지고, 제가 실력도 부족한데 대가이신 선생님 대신해서 제가 어떻게 지휘합니까? 그저 한 3번 정도 음악회 좀 안 하면 안 됩니까? 계실 때만 하시고, 그렇게 객원지 어디 다른 나라에 가실 때는 한 3번쯤 음악회 안 해도 무방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얘기했을 때 나는 이제 좀 사양하는 뜻으로, 내게 지휘하는 기회가 오면 좋죠. 그런데 이제 사양하는 뜻으로 얘기했는데, 그 문화 담당관이 나 버럭 화를 내면서, 당신이 지금 그걸 말이라고 하냐? 3번 음악회를 안 하게 되면은 그만큼 범죄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래 깜짝 놀라가지고, 음악회와 범죄 사건이 왜 관련이 있느냐? 그때 당시엔 이해를 못했어요. 그런데 김근환 사장님, 오늘 우리 사회를 보세요.
여자친구가 남자친구에게 이제 좀 그만 만났으면 좋겠다. 나도 뭐 할 일도 있고 그래서 그러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가서 만나자고 그래가지고 여자 죽였지 않습니까? 그만 만나자 그런다고. 그런 사건이 벌어진다던가. 애를 자기가 임신해가지고 배 아프게 고생해서 낳았는데 자기 남편이 밉다 이게야. 부부싸움 자꾸 하고. 근데 5살 배이가 자꾸 아버지 쫓아다닌다. 그러니까 남편 밉다 보니까 그 애까지 미워가지고 또 그 애를 죽였지 않습니까? 이런 범죄 사건이 일어난다 이거요. 그거요. 도덕적으로 가르쳐서 사람을 죽이는 건 나쁘다. 왜 그렇게 하느냐. 이렇게 가르쳐서 되는 게 아니라 마음이 각박해서 그렇다 이거야. 마음이 참지 못하고 기분 나쁜 소리 들으면 참지 못한다. 내가 미운 거는 뭐 다른 생각 못한다. 죽여야 된다. 왜 그렇게 되느냐. 마음이 아름답지 못해서 그런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생각이 그 스위스의 문화 담당관 생각에 음악을 3번 이 3회를 안 하게 되면 범죄가 늘어난다는 게 무슨 얘기냐면 음악을 통해서 사람들의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일을 하고 있는데 거기서 3번 안 하게 되면은 그만큼 사람의 마음이 나빠져가지고 범죄 행위가 일어납니다. 그런 얘기다 이게. 그게 내가 지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음악회를 그런 뜻으로 하지 않습니다. 음악회는 귀족적이고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거죠. 그러잖아요? 뭐 외국에서 무슨 베를린 필하모니가 왔다 그러면 입장료가 뭐 20만원, 30만원이에요. 그거 어떻게 가봅니까? 나는 사명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까지 지휘하면서 입장권을 팔아본 일이 없어요. 나는 무슨 사명감으로 하느냐. 아름다운 음악을 들려줘서 사람들 마음을 이렇게 나빠지는 마음을 아름답게 가꾸는 거. 이거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게 우리나라에서 예술정책이 이게 뭐 문화융성위원회도 있고 다 그러는데 아니 돈 없고 어렵게 사는 사람들에게 마음을 아름답게 하고자 하는 문화정책이 없잖아요. 지금 뭐 기껏해야 뭐 지금 문화의 날이 문화가 있는 날 뭐 그래가지고 매달 넷째 수요일 날은 뭐 입장료도 없이 음악회 모든 그런 문화 그런 공연을 그냥 들어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 거 하나 만들어 놨어요 정부에서. 그게 좋은 거죠. 나는 옛날부터 내가 음악에서 내가 좋아서 하고 또 내가 무슨 뭐 유명해지고 뭐 내가 돈 벌고 뭐 이런 마음으로 한 게 아니라 내가 음악을 해서 어려운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돈 없는 사람들 그냥 내가 그냥 들어와서 내가 초청장 보내니까 그냥 들어오라 이거야. 그래서 아름다운 음악을 들어라. 그렇게 함으로써 범죄 횟수를 그만큼 줄일 수 있다고 봅니다. 나는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음악회를 앞으로도 계속 하려고 그러고요. 내가 뭐 음악회에서 돈 번다든가 뭐 남들은 지휘하고 나면 정명훈에도 한 번 지휘하면 몇 천만 원씩 받는데 나는 돈 써가면서 음악회 하고 뭐 지휘하고 돈도 안 받는다 뭐 그렇게 그래서 가까운 사람들이 보면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나는 이러한 사명감 가지고 일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 다음에 예술의 전당에서 지난번에 오셔서 음악회 바쁘신데 들으셨고 또 내가 그 동영상 파일을 보내드렸더니 그 열심히 들으시는데 음악을 모른다. 그래서 답답하다. 그래서 제가 그 세 곡에 대해서는 해설을 해드립니다. 우선 그 여자가 뭐 해설을 했지만은 그거 다 이해가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베토벤이 그 코리올란 서곡이라는 거는 코리올란이라는 영웅이 있었어요. 로마 시대 때 아주 쌈자라고 하는 장군이 있었는데 그 장군에 관한 이야기를 가지고 오페라를 작곡하려고 하다가 오페라를 작곡 못하고 그냥 서곡만 작곡하고 말았는데 그 음악이 그냥 이해가 안 되죠. 그래 내가 설명드리면 이 설명한 거를 들으시고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그 음악이 이해가 됩니다. 이 코리올라누스라는 로마 그 장군은 어떤 사람이었냐면 전쟁했어요. 해서 승리했습니다.
승리하면 아군들 부상자만 돌보는 게 아니고 적군에까지 가서 적진에까지 가서 적군들이 부상당해서 살아있는 사람들 다 구해가지고 그 안전한 장소로 대피해서 치료를 한 장군입니다. 그거는 유명합니다. 어떤 이념이 다르고 생각이 달라서 전쟁을 하지만은 인간의 생명은 중요하다. 그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여야 되고 저놈을 죽이지 않으면 내가 살아날 수가 없는 극한 상황에서 해서 승리를 했다 이거예요. 했을 때는 부상당한 그 적군들도 다 치료를 해준 그런 사람입니다. 로마 시대 때. 그 얘기가 전해와서요. 셰익스피어가 작품도 쓰고 그런 훌륭한 장군의 말에 참 인간을 사랑하는 인간의 생명이 고귀하다 이거야. 우리가 피치 못해서 전쟁을 하지만은 죽은 사람은 할 수 없지만 말이야. 그것도 부상당해서 살아있는 사람은 어떻게든지 살려야 되는데 아군과 적군의 차이가 없다. 이런 생각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얘기를 가지고 베토벤이 오페라를 작곡하려고 그랬어요. 그다가 그 서곡에 그쳤는데 그 서곡이 처음에 시작할 때 그 긴장으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전쟁에서 선전포고하는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서는 거기서 막 싸우고 그런 전쟁터에서 싸우는 모습이 있다가 아주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는 말이야. 따라리라리라 따라라. 그 아름다운 멜로디가 나오는 거는 적군이나 아군이나 다 인간의 생명 고귀한 거다. 그 인간 생명에 대한 예찬입니다. 그래가지고 마지막에 끝날 때 조용히 그냥 뭐 화려하게 뭐 짬 이렇게 안 끝나고 조용히 뭐 끝나는지 안 끝나는지 모르게 그렇게 끝나는 겁니다. 저는 코리올란이라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유명해지고 싶지 않고 내 아름다운 행위는 전해지지만 나의 이름 영웅인 코리알누스 이런 이름은 후세에 안전해졌으면 좋겠다. 그런 뜻을 가진 사람이기 때문에 베토벤이 그 끝날 때 아주 그냥 조용히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그 곡을 끝나고 단 몇 초 동안 묵념을 해요. 그 훌륭한 코리올라누스 장군을 추모하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금방 돌아서서 인사 안 합니다. 그 끝나고 한참 있다가 일어나서 인사를 하는데 모르는 사람들은 뭐 왜 끝이 끝나기 좀 이상하게 뭐 끝날 줄도 모르는데 박수를 뭐 쳐야 되는데 그래서 나는 음악회 박수 받으려고 하지 않아요. 박수 치는 게 문제가 아닙니다. 코리올라누스라는 장군을 생각해서 음악을 하는 거지. 그 사람이 자기 이름은 후세에 전해질 필요 없고 자기가 사람의 목숨을 중요하게 여겼다고 하는 그 이야기는 전해졌으면 좋겠다. 적군이나 아군의 인간의 그 고귀함으로서는 차이가 없다 이거야. 이런 얘기를 남긴 건데 그래서 그 사람의 뜻을 받들어서 나중에 끝나고 나는 잠깐 끝났다고 해서 금방 돌아서 인사하면서 나 이거 연주 잘했습니다 이래가지고 박수 받는 게 아니고 코리알누스 장군은 생각하는 잠깐 몇 천에도 생각하고 가만히 있다가 인사를 하는 겁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뭐 모르니까 그냥 뭐 김근환 사장님은 그래도 모르는 사람이라는 의식이나 있지 거기 뭐 청중들이 모르니까 그냥 박수치고 그다음에 말이야 이제 끝나고 금방 인사하시지 뭘 그렇게 한참 있다 하지 뭐 이런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음악이 뭔지 모르니까 그러는 거죠. 그냥 내가 지휘한 그 코리올란 서곡 베토벤은 그런 의미가 있는 곡이다. 그래서 내가 끝나고도 금방 인사를 안 하고 그 장군에 대한 추모를 잠깐 하고 청중들에게 인사했다. 그런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 곡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라는 거는 바이올린과 비올라
근데 그 바이올린은 높은 소리가 나고 비올라는 좀 낮은 소리가 나고, 그러나 아주 낮은 소리는 또 첼로죠. 그러니까 이제 비올라는 중간쯤, 높은 소리와 낮은 소리의 중간쯤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게 그 소리가 참 은근하고 좋죠. 비올라 소리라는 게 참 좋아요. 그러니까 모차르트가 같은 현악기인데 고음, 높은 음을 내는 거하고 중간음을 내는 거하고 서로 거기에 화목하고 뒤에 오케스트라가 또 있고 이렇게 해서 그 아주 아름다운 곡을 작곡을 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이 악장에는 상당히 그 슬픈, 그래서 뭐 울 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 울 밑에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처량하다. 이 비슷한 멜로디죠, 그게. 그래서 우리 저 이미자 사장이 센스가 빠르니까, 그거 모차르트가 작곡, 봉선화 생각이 난다. 그 홍남파 씨가 작곡할 때 이 모차르트 그 멜로디를 그냥 표절한 거 아닌가? 뭐 이런 얘기도 있어서 다 뭐 비슷한 음악이라도 아름다움은 좋은 거 아니냐. 뭐 누가 그런 멜로디를 먼저 작곡했냐 중요하지 않다. 울 밑에선 봉선화야 네 모양이 촬영하는 건 일제 압박 때 그 봉선화가 불쌍하다. 우리 한민족을 봉선화에다 비교해서 참 그렇게 올바로 설 자리도 없고 말이야. 나라를 잃고 그래가지고 그냥 가만히 있어도 처량하다. 그것이 우리가 압박받던 일제 때 우리 민족에 대한 모습이다.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을 홍남파 씨가 작곡을 하는데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2악장에서 감동을 받았다. 그래서 그 비슷한 멜로디 썼다 하더라도 좋은 거죠. 뭐 그게 뭐 나쁜 게 아니죠. 그래서 그 이 악장은 그런 우리 홍남파 선생의 작곡은 울 밑에선 봉선화야 내 모양이 처량하다는 그런 멜로디와 유사한 멜로디로 굉장히 그 슬픈 멜로디입니다. 그 다음에 3악장에 가서는 아주 명랑하고 빠르고 그런 모차르트의 감미로운 그런 것으로서 3악장 했고 이 음악은 상당히 유명합니다. 모차르트 음악 중에서 굉장히 연주가 많이 되고 많이 알려진 곡이에요. 그래서 모차르트의 심포니아 콘체르탄테 많이 알려진 곡이기 때문에 제가 지휘를 했고요. 그 다음에 슈베르트 심포니는 그게 되돌이까지 다 하게 되면 한 70분 걸리는데 내가 다 되돌이를 다 하려고 했는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너무 힘이 든다. 그래서 되돌이 좀 뺍시다. 그래가지고 빼서 했는데도 뭐 1시간이 넘었어요. 그런데 한 60분이 좀 넘었는데 되돌이 뺐어도. 근데 그 곡은 뭐냐면은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슈베르트가 자기 소신껏 작곡하고 양보를 안 한 겁니다. 그래서 그 곡을 고쳐서 뭐 좀 쉽게 해가지고 이렇게 안 하고 다른 곡을 아예 작곡해서 이 곡은 그럼 연주해 주겠냐. 그래서 그거는 작은 곡, 스몰 심포니다. 그래서 연주됐어요. 그래서 이거는 그 다음서부터는 슈베르트가 그런 건 아닌데 이거는 더 그레이시다. 이건 큰 심포니다. 그런데 그 큰 심포니 긴 거 굉장히 긴 그 작곡인데 지루하고 뭐 이런데 그건 뜻을 알면 하나도 지루하지 않아요. 1, 2, 3, 4악장으로 되어 있는데 저는 우리 김근환 사장님이 독일에 가 계신 동안에 꼭 그 오스트리아의 비엔나에 한번 가보셔야 돼요. 그래서 가서 비엔나의 그 자연 경관을 보시면은 이 슈베르트의 심포니가 이해가 됩니다. 그게 뭐냐면은 거의가 네 악장 전부가 그 비엔나 근처에 비엔나 숲이 있고 비엔나의 아름다운 자연을 묘사한 곡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를 들어서 그 관악기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그렇게 나오는 건 그거는 거기 큰 악새들이 많아요. 그 나무에 붙어가지고 그 새들이 따따따따따 이게 딱딱딱딱 소리를 냅니다. 그런 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래서 슈베르트가 그 작곡으로 된 심포니에 현이 나오게 되면은 관이 따다다다다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다다다다다 그렇게 하는데 그거를 잘못하면은 무의식 중에 이상하게 하게 돼요. 따다다다다 따다다다다다 뭐 말 타고 가는 것처럼 뭐 이렇게 무슨 그렇게 되게 합니다. 그래서 내가 연습할 때 절대 그렇게 하지 마라. 이건 악센트를 주거나 뭐 이렇게 하지 말고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똑같이 했는데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해야지 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하면 안 된다. 그 무의식이 그렇게 하게 돼요. 그래서 내가 그 많이 고쳤어요. 오케스트라. 그래서 그 제 음악을 들으시면 비엔나의 그 큰 악세가 그 주둥이로 딱딱딱딱딱 때리는 그 소리입니다. 그게. 그리고 자연의 소리예요. 그리고 그 다음에 훌륭이 딴따란 딴따란 딴따라 이런 게 나게 다 그게 뭐냐면 그 숲속에 우는 새들이에요. 응? 그 자연의 소리입니다. 슈베르트가 어렸을 때부터 그 비엔나 근처에서 놀고 하면서 듣던 소리예요. 그 이제 슈베르트가 열이 나고 이거 죽기 직전에 작곡을 했는데 미완성 교향악 작곡하고 난 뒤에 작곡한 건데 자기가 이제 세상에 얼마 남지 않을 것이다 하니까 그 옛날 산보하고 애들하고 뛰어놀고 하던 그 비엔나의 자연 경관에 대해서 굉장히 생각나는 게 많아서 그런 모습들을 해서 거기 바람 소리 뭐 일종의 그 비엔나의 전원의 자연 경관의 아름다움을 1악장에다 담았어요. 그 다음에 2악장은요 아주 슬픈 겁니다. 근데 그것은 그 슈베르트 자신은 고생을 너무나 많이 했어요. 그래서 내가 내가 고생하는 사람이라고 주변에서 많이 그래요. 그런데 이 슈베르트만큼 그렇게 고생을 안 한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슈베르트는 너무나 고생하고 돈이 없고 가난하고 그러니까 어머님이 어제 가가지고 어머니를 원망했어요. 어머니 왜 나를 이 세상에 낳아주셔가지고 이렇게 고생하게 만드십니까? 그렇게 원망했어요. 나는 아무리 고생스러워도요, 이 세상에 온 게 참 잘됐다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이 세상에 난 게 얼마나 좋은 겁니까? 근데 슈베르트는 이 세상에 사는 게 너무 힘드니까 어머니한테 나를 왜 이 세상에 오게 했습니까? 그런 원하는 행동들을 해요. 그럼 슈베르트가 왜 그럼 그렇게 고생했느냐 하면 돈이 없었어요. 없어가지고 뭐 직업은 선생님이거든요. 국민학교 선생님이에요. 근데 선생님한테 뭐 돈은 있나요? 그래서 선생님은 월급이라도 나왔는데 음악 하려고 그래도 작곡을 하려다 보니까 뭐 돈이 없어요. 근데 귀족에게 마음에 드는 작곡을 해야지 귀족이 좀 돈을 주는데 슈베르트는 뭐 귀족 마음에 드는 그런 음악 작곡이 싫으니까 자기가 좋아하는 음악을 작곡하려다 보니까 돈이 없어요. 그러니까 오선지를 살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슈베르트 악보 그린 거 보면요. 그거 다 광고지입니다. 어디 이렇게 광고를 붙여놓은 걸 갖다가 아주 묘하게 비가 오든가 뭐 이렇게 되면은 왜 그게 그 당시에 풀이 접착력이 지금 거지 않았으니까 비가 오고 그러면 그 광고 붙였던 것이 이렇게 떨어져서 흔들흔들 하거든요. 요즘도 그런 게 많은데 그럴 때 조심스럽게 그거를 종이가 안 망가지게 떼가지고 그걸 물에다 담가서 그 풀기를 다 제거하고 나서는 말립니다. 그러면 광고지 뒤에는 백지거든요. 거기다가 자기가 오선을 긋고서는 작곡했어요. 그래서 슈베르트가 작곡한 그 오리지널을 가서 보면은 뒤에가 다 광고 그림들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작곡하는 사람이 말이지 그 악보, 오선지, 종이도 살 돈이 없었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리고 나중에 아파서 31살에 죽었는데 그 영양실조입니다. 그러니까 뭐 식사 제대로 못하고 그러니까 저항력이 없고 그러니까 그래서 뭐 감기도 걸리고 뭐 감기 걸리면 또 폐렴 걸리고 뭐 이게 그래서 몸이 기관들이 약해지는 데 대해서 영양 부족이 되다 보니까 저항 능력이 없어가지고 31살 때 죽었어요. 근데 이 악장은 자기가 인생 너무 괴롭게 살았으니까 상당히 고생하고
괴로운 인생길을 노래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막장은, 그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베토벤이 죽은 장례식에 갔다가, 베토벤을 추모하는, 베토벤의 영혼이, 좋은 데 가서, 편안히, 계시옵소서, 그런 뜻으로 그 진원곡에 해당하는 영혼을 갖다가 위로하는 그 멜로디를 하나 작곡해서 거기다가 끼웠어요. 삽입했어요. 사막장에다가. 이런데 그 삽입하면은 앞뒤에 그 땜질한 게 나타나니까 그거를 메꾸기 위해서 아주 간단한 방법으로 앞에 멜로디가 끝난 다음에 잠자리다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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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땀 끝난 다음에 빠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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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빠 이렇게 해가지고 따라람 따다다리라라 따라리라 따라라라라 이런 아주 굉장히 아름다운 멜로디를 관이 합니다. 그 멜로디가 너무나 아름다운 멜로디니까 슈베르트가 그냥 곧거다 되돌이 하라 그랬어요. 그 되돌이 다 하게 되면 굉장히 깁니다. 반복해야 되니까. 근데 오케스트라 단원들이 너무 피곤하다고 해서 빼자고 그래서 그 아름다운 멜로디를 그 반복을 해야 되는데 반복을 안 하고 그냥 끊었어요. 근데 그 사막장에 그 관들이 나와서 먼저 돌아가신 그 베토벤 선생님의 영혼을 추모하기 위해서 관이 영혼은 호흡을 하는, 그러니까 현보다는 관이 아름다운 노래를 부르면서 관 멜로디입니다, 그게. 그래서 관이 나오는 멜로디에다가 또 훌륭시 옆에서 반주를 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냥 밑에 현은 그저 개다리로 따라가고 이런 식으로 작곡이 됐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현을 연주하는 사람들이 그 곡 연주하는데 피곤하고 우리 현악기들은 그건 별로 재미가 없다 이런 부분이 바로 그 사막장의 그 부분입니다. 그 다음에 사악장은 그것도 자연의 모습으로 되돌아갔는데 그 슈베르트가 마지막에 사악장의 아주 클라이막스입니다. 그 비엔나의 오스트리아에 마차를 타고 끝없이 달려도 그냥 아름다운 것만 계속됩니다. 그래서 거기 마차 타고 달리는 대목이 나와요. 딴딴딴딴 따라리라리다라따 딴딴딴딴 따라디라따라따 그건 진짜 마차 타고 달리는 겁니다. 마차를 타고 그냥 계속 달려도 끝없이 연결되는 아름다운 자연. 그런 자연은 우리나라에 없습니다. 우리나라는 또 다르죠. 우리나라는 단풍들고 산들이 있고 이런데 거기는 평지가 그렇게 아름다워가지고 마차를 타고 계속 달리면서 그 자연 경관을 만끽할 수 있는 그런 겁니다. 그래서 그 마지막 악장에는 슈베르트가 마차 타고 달리면서 벌어지는 그 대자연의 웅장하고 아름답고 그런 거를 이게 자연을 비엔나 근처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을 예찬하는 그런 곡입니다. 그래서 내용을 제가 설명드리니까 제 설명을 들으시고 나서 그 베토벤 코리올라 서곡 그리고 모차르트의 심포니의 콘체르탄테 교향적인 연주곡 그 다음에 마지막에 슈베르트의 The Great 큰 심포니 그를 다시 한번 감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런 뜻을 알고 음악을 들으면요 음악이 굉장히 내 몸에 가깝게 와닿습니다. 그러면 자꾸 반복해서 또 듣고 싶어요. 야, 그거 마지막에 그 마차 타고 달리는 광경, 나 그거 한번 상상하면서 들어보겠다. 그러면 그게 아주 그 음악이 지루하지 않고, 그게 좀 더 계속됐으면 좋겠다. 왜 이렇게 빨리 끝나나. 이럴 정도로 시간 가는 줄 모릅니다. 그래서, 제가 해드림으로써 음악의 세계와 좀 더 가까워지시고 음악은 마음을 아름답게 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사회적으로 음악회를 많이 해야 그만큼 범죄 행위나 인간의 아주 그냥
아주 각박하고 여유 없고 그냥 조금만 뭐 지하철에서 조금만 누가 쳐다만 봤다고 해도 뭐 왜 쳐다보냐고 그래서 싸움을 하고 말이에요. 그래서 난 지하철 타고 사람 얼굴 안 쳐다봅니다. 큰일 나요. 근데 뭐 조금 어떻게 밀치다가 몸이 닿게 되면 뭐 그냥 나는 마음들이 여유가 없어요. 그 왜 여유가 없냐면 음악회를 안 가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마음이 나빠지죠. 그래서 음악회가 앉아서 아름다운 음악을 듣는 순간에 자기도 모르게 마음이 정화가 되고 마음이 아름다워지잖아요. 그러면 다른 일이 있을 때 참고 인내하고 이해할 수 있고 그런 거죠.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도 내가 하는 음악회는 입장권을 팔려고 하지 않고 나는 음악회 지휘하고 한 번도 연주를 받아본 일이 없고 내가 음악회는 돈을 위해서 하지 않습니다. 그런 점을 좀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렇게 살다 보니까 어렵게 살죠. 뭐 돈의 가치를 떠나서 살려니까 뭐 어렵죠. 근데 지금은 돈도 제가 또 집착합니다. 그래서 돈도 마련해서 또 좀 경제적으로 융태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과정에서 좀 어려움을 많이 겪습니다. 그래서 그동안 많이 도와주시고 제가 자금이 좀 생기면 그동안 저를 도와주신 그런 금액을 제가 잊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 돌려드리고 그런 뭐 어떤 계산을 해가지고 무슨 그런 이해타산이다 해서 뭐 얼마를 받았으니까 얼마를 돌려드린다 뭐 이런 차원이 아니고 오늘 저한테 그래 융성어 식사 대접도 하시고 제게 대한 가치 기준을 돈 이상의 그런 거로 이해해 주신다는 데 대해서 고마워서 제가 특별한 제 육성 녹음을 했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좋은 밤 되시길 바랍니다.